네, 안녕하세요. 알찬 지식을 운영하는 이유찬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등장이 국제 질서에 어떤 변화를 상징하는지 혹은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중동에는 역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있고 또 인도와 파키스탄은 전면전에 돌입하기 직전이죠. 트럼프는 현재 관세 정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시혜적인 패권을 자초하던 미국의 모습과는 달리 현실주의적인 정책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적인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고 미국이 헤게모니를 누리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미국의 패권이 저물어간다는 증거 중 하나는 국제 질서의 룰을 변경하는 게임에 참여하는 강대국의 수가 점점 늘어간다는 사실인데요.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키신저의 말대로 트럼프는 역사상 한 시대가 종언을 고할 때 등장해 그 가식을 벗겨내는 인물이라는 평이 참 알맞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 역사상 한 시대라고 표현한 이 시대는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의미하는데 이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미국은 왜 스스로 혹은 타의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반쯤은 타의고 반쯤은 자의죠. 왜 스스로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으려는 것인지 트럼프의 트럼피즘이란 형상을 분석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패권에 대해 분석할 때 달러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상 미국의 패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달러 패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 달러 체제는 미국의 패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달러 체제는 제국을 거부하는 미국의 세계에 관여하면서도 세계로부터 자신들을 차단하기를 원하는 특성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데요. 한번 달러 체제의 구조에 대해서, 달러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체제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구축된 브레튼 우즈 체제, 그리고 그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진 이후에도 어느 정도 그 구조를 이어받은 그 이후의 변동환율제 체제에서는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축통화를 달러로 쓰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 달러를 해외로 방출해야 했는데요. 다만 이 달러를 해외로 방출하는 방식이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해외로 방출할 때 무역 적자를 보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예를 들어 한국, 일본 혹은 중국과 같은 국가들로부터 자동차 등의 상품을 수입합니다. 그러면 이 상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달러로 지불하고 사겠죠? 그러면서 이 달러가 해외로 방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는 이 해외로 방출되면서 미국이 아닌 제3자들 간의 거래에서 이 달러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여기서 문제점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게 되면서 미국의 수출 경쟁력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달러를 달러의 수요가 무한되었기 때문에 달러를 무지막지하게 찍어내면서 해외 국가들로부터 자유롭게 물건을 살 수 있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를 과도한 특권이라고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 비판하기도 했었죠. 미국은 달러를 마음껏 찍어내면서 국방력도 강화하고 복지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로부터 많은 물건을 수입할 수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미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무역 적자를 보아야 했고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시에 미국의 러스트벨트의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 지지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제조업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공장이 있던 지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요. 물론 미국이 무역 기축통화국이 되면서 전통적인 서부의 실리콘밸리를 위시한 어, 테크 엘리트들과 그 다음에 미국 동부의 금융 엘리트들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중부의 백인 중산층 노동자들 그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지만 투자나 기술에 특별한 재능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대규모의 일자리는 사실 제조업 일자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조업 기업들이 약화되면서 미국은 미국의 이 백인 중산층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죠. 또한 이들은 백인이었기 때문에 진보주의적 정책 속에서 소외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일종의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이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면서 권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의 여러 공약들은 이러한 지지자들을 공략한 것입니다. 무역 적자를 개선해 수출 경쟁력을 되살리고 제조업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관세 부과, 전기차 대신에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육성 등의 공약을 내세웠고요. 또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트럼프는 화석 에너지 시추 확대를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셰일가스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셰일가스를 시추해서 생산한다고 한다면 중동의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원유 생산량을 낼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역시 그의 정치적 기반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중들이나 언론들은 트럼프를 미치광이 혹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또라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일견에선 사실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트럼프는 라는 사람은 굉장히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집중해서 분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트럼프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외 정책을 펴나갈지 그리고 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미국 외교의 원동력은 미국식 이상주의였습니다. 이 미국식 이상주의는 윌슨 대통령의 것인데요. 윌슨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이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이바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윌슨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 1차 대전에 참전시키기 위해 이끌었는데요. 이때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해야 한다고 미국 국민들을 설득한 방식이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윌슨은 미국이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이바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고 민주주의를 세계에 퍼뜨림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해 민주주의를 퍼뜨림으로써 세계의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섰고 결국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후에야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잡게 되었지만 미국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패권국으로서 군림할 때에도 미국을 움직였던 아이디어는 윌슨의 것이었죠. 그래서 윌슨은 이렇게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인류와 자유의 평화를 위해 행동할수록 세계 각지에서 더 많은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죠. 미국은 민주주의를 퍼뜨리겠다는 이상과 그 다음에 여러 현실주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전 세계에 많은 전쟁에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이끌려서 전쟁을 할 때에도 언제나 그것을 정당화하는 언어는 윌슨의 것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국식 이상주의에 기반한 외교 정책이 트럼프의 외교 정책보다 더 많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기간은 매우 짧고 윌슨의 이상주의에 기반한 미국의 외교의 역사는 아주 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상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식 이상주의는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이바지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 반면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굉장히 자국 이기주의적이고 자국을 우선하는 외교 정책이니까요. 트럼프의 지지자들을 비롯한 미국의 국민들은 더 이상 윌슨의 미국,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이바지하는 세계경찰 미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에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미국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본인들의 일자리가 그 과정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 우크라이나도 중동도 트럼프의 관심 바뀝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은 빠른 종전을 원하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도 물론 언제든지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암시를 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개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덜 개입주의적인 트럼프의 성향이 그를 고립주의자 혹은 평화주의자로 생각하긴 합니다. 물론 현재 관세 정책을 고려할 때 트럼프를 평화주의자로 오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의 대통령 임기 극초반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지의 시기만 해도 트럼프는 고립주의자고 그 다음에 세계가 더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는 오해였죠. 어떤 이들은 오늘날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서 특히 관세 정책을 보면서 트럼프를 노골적인 제국주의자라고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윌슨의 생각에 기초해서 행동했던 패권국인 미국도 그리고 오늘날 트럼프의 미국도 모두 제국주의적인 미국입니다. 윌슨의 이상주의자들 역시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제국주의자였습니다. 다만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제국이었지만 어, 세계 2차 대전 이전에 유럽 열강식 제국주의를 거부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의 미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국이길 거부하는 제국이었고 달러 체제는 제국이길 거부하는 제국인 미국의 특성을 아주 잘 반영한 체제였죠. 트럼프와 그 전 미국 외교 전략가들의 차이점은 그가 현실주의에 기반한 제국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전까지의 미국의 외교 전략가들은 미국이 이상주의적으로 행동할 때 현실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오늘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인 이익이 걸려있다고 믿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동에서도 중동에 실질적인 이익이 걸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죠. 다만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워싱턴에는 중국이 미국의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쟁자라는 인식이 걸려있는 것 같고 따라서 중국 그리고 남중국해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과거처럼 군사적인 개입 그리고 외교적인 개입을 강력하게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